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제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 금투세 폐지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코스닥 시장 2%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한 주의 시작 일단 이번 주에 뭐 미국 쪽의 대선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금투세 폐지 호재가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가요. 네. 사전 투표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소폭 앞섰다라는 예, 그런 분석이 있자 그럼요. 우리 시장도 관련주가 급 화색을 띠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듯이 11월 FOMC 결과 이 이후에도 미국의 경제 방향에서 굉장히 우리 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변수, 셈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에서는 열심히 시각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계산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정말 큰 빅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금투세 관련된 빅 이슈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시장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어쨌든 일단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장 출발할 때는 좀 지지부진하고 미국의 대선이나 FOMC 회의 결과에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금투세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반적인 업종들이나 테마들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고 일단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들이 약세였는데 이렇게 또 좋은 흐름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도 나오니까 덩달아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제약바이오, 뭐 전력설비 이런 업종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반도체, 자동차, 대형줄, 대형 업종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보시는 것처럼 여행 관련주입니다. 여행이나 항공주들이 오늘 이 싱크풀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업종 테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죠. 중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한국 관광객들에게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겠다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자,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같은 국가 9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고요. 11월 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11월 8일부터 이제 중국에 가시는 분들은 비자 발급 없이 바로 중국으로 입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이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일단은 내년 12월 31일, 내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이 외교 수교를 맺은 다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야 했고 중국의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것이 철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일단은 뭐 뭔가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에 사전 논의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답니다. 갑작스럽게 중국이 이걸 발표하면서 우리 외교부 당국도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왜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중국 쪽에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이번 주에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 리스크들을 살펴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일단은 좋은 호재다라고 좋은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번 달만 해도 중국으로 여행하는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 중국보다는 뭐 일본 여행 많이 가셨을 텐데 중국 쪽으로도 연말까지 이제 여행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여행업계, 항공주, 또 대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관련주는요, 당연히 이제 항공 그리고 여행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항공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 항공주의 흐름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우리 항공주의 실적 탄력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거리 노선 이런 경쟁이 치러지면서 성수기 운임이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 중국발 호재가 더해지면서 그래도 살아날 그런 구멍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LCC에 조금 더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비중 같은 경우에는 LCC 항공사에게 더 반짝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TA항공, 진에어 이쪽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만 보더라도 동남아 호선 쪽에 그 가능성이 더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인데 진에어가 3분기 수익은 탐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도 이 3분기만 잘 지나가면 4분기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 오늘 긍정적인 전망이 더 실리면서 4.7%. 사실 LCC 쪽에서 재무 구조, 수익성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 지난 거래 9% 급락 이후에 오늘 조금 튀면서 5% 반등세에 되찾이는 모습이 일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도 대형사의 항공주로서 오늘 그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는 상황이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 강세,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뭐 제반 요건, 유가 해당이 되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일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행주가 조금 더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이 가중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무비자 관련 호재로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이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기세들 여행주, 그러니까 항공주도 좋지만 여행주에 조금 더 실리고 있다는 그 차별점도 잘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슈는 역시 금투세 이야기도 나왔지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계속해서 시서 싸움을 펼치고 있고 시장에서도 어디에 베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았는데 주말 사이에 또 그런 모습,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다시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7개 경합주, 미국에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7개 경합주에서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고 2개 주는 박빙이고
하나의 주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4승 2무 1패 정도를 7개 경합주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주가 어쨌든 가장 중요하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ABC 뉴스도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9대 46으로 뭐 초접전이긴 하지만 다시 해리스가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로 이제 또 시장이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열리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대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어쨌든 뉴욕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거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역시 뭐 대마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이번 주에는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대표적으로 5개 섹터로 나눠서 대표 관련주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CS 윈드는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이죠. 올해 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이게 2% 상승세로 출발하죠. 태양광 관련주도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시장에서 4% 가까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거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9% 급등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5,500원 이상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합법화 추진 관련해서 이 대마, 마리아나 관련주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이죠. 대표적으로 오성 첨단 소재가 그 관련주인데 오늘 9%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엎치라 뒤치라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게 결국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대왕고래 관련주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와 함께 첫 시추할 위치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시추해역 선정 첫 작업을 할 곳을 선정했고 여기서 시추 작업을 하게 될 웨스트 카펠라호라고 시추선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정도에 부산항에 이 카펠라호가 입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정된 첫 시추 지역에 가서 시추 작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12월 중순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탐사 시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뭔가 시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은 정부와 석유공사가 지금 시추 가능성을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5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처음에 1차 시추 때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면서 1,0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차, 3차, 4차, 5차의 시추공을 시추할 때는 이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공동으로 시추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이것을 승인하면서 과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지 이것이 시장에 이 대왕고래 관련주를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왕고래 관련주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죠. 네, 천연가스용 밸브 국내 1위 업체 화성밸브가 15% 넘는 급등세로 오전장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상승 탄력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확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변동성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넥슬틸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용 강관 전문 기업입니다. 8% 넘는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동양철관도 강관 제조 관련 업체이거든요.
6% 항상 관련주에 묶여 있습니다. GS 글로벌은 GS 그룹 내에서 해외 자원, 무역, 개발 이런 쪽 하는 곳인데 5.6%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실비실했지만 다시 한번 튀는 흐름들 오늘 이슈 나온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오전장이니까 대한고래 관련주 오후장의 힘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11월 출발하면서 뭔가 재미있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슈들을 받아가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실시간 소통방에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이야기들 시원한 해답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소통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요.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좀 동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말로 초당적인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금투세법이 우리 그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차지하는 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액 자산가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 연말돼서 주식을 팔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투심을 많이 위축시켰던 요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폐지하는 걸로 가기로 한 이상 여기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위축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발목을 잡던 이슈 중에 하나인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미국도 대선을 하루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이라던가 FOMC 회의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두 개 해소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장 분석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 보면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게 다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하루밖에 안 남았고 이 대선에서 해리스가 돼서 민주당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빠져버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목요일장을 보게 되면 미국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MS와 메타가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을 내놨지만 가이던스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준 건 또 애플의 실적 발표였죠.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을 좀 늘려가는 걸 숫자로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시장의 안심을 좀 가져왔고요. 또 한편으로 이 애플이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체를 인수하는데 약 2조 원의 현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붓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 후에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모두 미국 시장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앞에 놓고 모두가 다 긴장하고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고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빠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AI가 지배하는 시대, 이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 엔비디아의 이 다우지수 편입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존 시장을 지배했던 반도체, 즉 CPU, 그러니까 PC 중심의 이런 반도체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AI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내일 대선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장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확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시장 좀 유동성이 굉장히 메말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장 좀 어떤 부분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FOMC 회의에서 한번 빅컷으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한번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은행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게 원화 가치가 1,3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원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또 기획재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직접 외환 보유고를 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1,380원대에 대한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380원에 가까이 갈수록 어디선가 뭉칫돈으로 달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를 다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이 기획재정부도 이 원달러 환율 방어에 너무 매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은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지난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략 자산들을 정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긴장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이 의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 원달러 환율, 즉 이제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이런 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HBM을 올 하반기에 연말에 가서는 납품할 수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실적 발표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이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양 HBM3에 대해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SK 하이닉스는 독점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에서 조건부로 납품을 시작하는 걸로 그 물량이 크지는 않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년을 어떻게 보면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연기금 중심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낙폭이 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연말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금투셀 폐지 동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일까 오늘 양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특징적인 게 코스닥 시가총액 35위권 내 모든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단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호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지금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 투자 심리에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개인 투자 중심의 코스닥 지수가 더 큰 상승폭을 나타낸다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특히나 요번에 정부에서 이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가 이러한 부분의 국제전을 경고하고 나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파견팀을 보낸다는데 여기에 실제로 탄약 관련 업무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뉴스 속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 같은 이런 무기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이게 일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155mm 포탄에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신궁과 청궁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여기에 탄두 구조체를 제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이긴 한데 이 한일 단조는 이미 이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차익 시장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고 말을 해왔고 그러한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일 단조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일 단조처럼 급등했던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하락이 멈춘다면 그 다음에는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실제 포탄을 보내준다면 이건 실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군이 비축하고 있는 비축 그 포탄을 보내주겠지만 결국은 그 보내준 양만큼을 새로 생산해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 한일 단조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자세히 확인해 볼 만한 섹터가 엔터주들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엔터주들도 이게 그 중국 소비주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의 한알령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알령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국 가서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돈을 많이 벌어왔었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그 시장을 대부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이 엔터주에 들어가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가서 한번 광고를 찍으면 국내에서 한 10억, 20억 벌 걸 중국에서는 100억을 벌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엔터주들에게는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그 시장에 요번에 이제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15일 미만이지만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그런 기회에 이 엔터주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 YG 플러스가 이제 음반과 앨범을 유통하고 있는 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그 빌보드에 바로 순위 차트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그 8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 베이비 몬스터라고 YG 엔터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이 여성 아티스트 걸그룹인데요. 여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 드롭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좀 히트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다 조회해 봤을 때 이런 YG 플러스가 나름대로 엔터줄 중에서는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YG는 지난번 이 로제의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차익 시장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일 단조와 이 YG 플러스는 모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YG 플러스는 이 로제의 앨범과 이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고 또 베이비몬스터의 신곡도 여기서 앨범과 음원을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YG 플러스에 모이게 되는 구조죠. 실질적으로 YG 플러스는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제도 4분기 때 실적 이제 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월 초에
이 로제의 정식 앨범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가 지금 당장은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지금의 그 주가 급락을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때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내고 있는 가운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장을 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가 중국의 무비자 허용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중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방문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네. 비자를 내는데 돈 일정 5만 원 이상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빠진 건 직접 그 대사관을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15일 미만의 방문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저희 나라가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현재 중국 방문의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방중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인원 중에 20대, 30대의 젊은 인원들의 이 배낭여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국의 중소형 도시들로의 방문이 늘어날 거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항공 노선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 그리고 중국의 여행사 이 중국 관련된 여행 그 상품들을 갖고 있는 여행사들의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를 텐데요. 실질적으로 여행사들 중에 뭐 노랑풍선이나 뭐 이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중국 쪽 상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도 지금은 당장 중국 노선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중국 쪽 노선을 늘려가는 건 저희 저비용 항공사들 중단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항공기들을 갖고 있는 이 LCC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일본 쪽 노선을 많이 늘려놨던 걸 이제 중국 쪽으로도 노선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 중국 쪽 노선의 이 무비자가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내년 초에는 이 중국 쪽 여행 상품이 본격적으로 쏟아 나오고 중국 방중을 하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주와 들어오고 이 여행사들이 그 특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항공주, 여행주 오늘도 항공주들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연동돼서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엔터주도 중국 네. 관련된 소비주고요. 지금 중국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겠죠. 네. 이 11월 11일 날 광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제 키보드를 눌러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작년 11월 11일 날 광군절은 좀 망쳤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중국 기업들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인장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직후에 이제 광군절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요번에 꽤 큰 재미를 볼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대규모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번 기회에 중국에다가 화장품을 대규모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도 세우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4분기 실적도 괜찮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섹터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 역시나 중국 관련 종목일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중국하고 네. 항공 노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생길 때 대한항공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국 노선을 먼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중국 노선에 중단거리 노선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제주항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의 항공기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중국 노선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일본 중심에 편향됐던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 중심으로 늘려갔던 것들을 이제 내년에는 이 중국 노선을 늘려가는 쪽으로 바로 노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매수가 한 9,000원 정도로 예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는 13,500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밴드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에 맞춰서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용어 연착륙, 경착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용어들이 경제 분야에서 쓰이게 된 것은 경제 상황의 변화를 비행기의 착륙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착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에서의 연착륙은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큰 충격 없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된 후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과열을 막고 서서히 경기 속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진적인 둔화로 인해 실업률이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정되는 상태가 연착륙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입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했고 경제 성장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경착륙은 비행기가 급하게 착륙하면서 충격을 받는 것처럼 경제가 갑작스럽게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경착륙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고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주택시장의 붕괴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추가로 노랜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무착륙,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하지 않고 계속 호황을 유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경제 둔화가 예상되지만 노랜딩 상황에서는 그와 반대로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게 유지되면서 경기 둔화 없이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서 기대되는 상황이 바로 노랜딩입니다. 이 용어들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정책을 세울 때도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성을 설정할 때도 경제의 흐름을 고려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좋은 종목 발굴하고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도 거의 3%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투세가 이제 폐지될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아졌죠, 오늘 시장에서. 이러면서 오늘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전부 다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유한양행 뭐 관련해서 유한양행도 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들도 일단은 이런 금투세 호재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어떤 또 회사 더 분석해 볼지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우리가 발굴할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시장에서 더 상승 탄력이 잘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큐라클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큐라클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의약품을 개발하던 경쟁사가 네. 개발을 중단하면서 이제 임상 후반 단계에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회사로 큐라클이 이제 점쳐지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개발 중단한 경쟁사 이름이 이제 오큐파이어 파마라는 곳인데요. 오큐파이어요? 최근에 뭐 이제 개발 전략 등을 이제 좀 바꾼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큐라클과 비슷하게 이제 먹는 안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개발을 드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큐라클도 지금 먹는 안구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사가 이 같은 관련된 치료제 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사 오큐파이어가 이상에서 네. 이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를 네. 못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임상을 추진했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유가 있었던 걸로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임상 이상에서 이제 평가 지표를 충족 못했다. 그러니까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물의 그 효과가 네. 이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임상 3상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그만큼 이 먹는 안구질환 치료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이 경구용 안구질환 치료제를 이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의료 수요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FDA랑 상의를 통해서 그러면 치료제가 아닌 이 안구 질환의 예방용 목적으로 이 3상을 계속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권고를 받아서 임상 3상의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내부 협의를 통해서 이걸 드롭을 한 포기한 거죠. 거네. 예. 그럼 어쨌든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임상 이상에서 증명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안구 질환 관련해서 환자들도 많고 수요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이 치료제 예방 차원에서도 임상 3상을 좀 통과시켜서 그 수요를 좀 맞춰보겠다 그런 네. 의도였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드롭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안구 질환 치료제가 지금은 뭐 경구용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안구 질환 치료제 먹는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네. 그 전에는 뭐 점안액이나 아니면 뭐 주사를 맞거나 네, 그렇죠. 그런 건가요? 안구에 직접 주사를 어우, 꼽는 그건 너무 것밖에 아프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왜 경구용이 없었냐면 네네. 먹어서 그 약이 망막까지 도달을 네. 한다는 게 참 어렵다. 기술적으로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이제 당뇨병성 황반병증, 황반부종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과 같은 이제 안구 질환 전 세계 이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한 43조 원 규모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앞둔 오큐파이어가 이제 개발 드롭을 하면서 그러면은 임상 후반 단계에 있는 곳들은 어디에 있냐? 네. 그랬을 때 이제 큐라클의 CU06이라고 불리는 이제 후보 물질 이름이거든요. 네. 이게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먹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임상 2비상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네. 큐라클은.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진행한 EA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EB, EA 보통 나눠서 하는데요. 이 A상에서 이제 기존 주사제 대비 시력 개선 효과를 확인을 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임상 2A상까지는
주사로 맞는 치료제보다는 먹는 이 경구용이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네, 글자가 좀 더 많이 보였다, 환자들이. 시력 개선에 어쨌든 네.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구 질환 자체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해주신 뭐 당뇨병성 황반 부종, 예. 습성 황반 변성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조금 네,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 어렵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눈 본연의 이제 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망막이고요. 네네. 이 망막에서도 색깔을 구분하는 그 기능이 집중된 부위가 황반입니다. 황반 구조를 보면은 망막층 바로 밑에 뻗어 있는 이제 혈관, 그리고 망막층 내부에 뻗어 있는 혈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혈관이 좀 멋대로 자라거나 이 안에서 기존에 있던 혈관이 이제 힘이 빠져서 약해지면서 이제 그 사이를 그 혈관 안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액체들이 이제 밖으로 줄줄 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네네네. 보통 이렇게 이제 줄줄 새거나 뭐 이런 새로운 혈관이 이제 생기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체내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면역 기능이 이제 새로운 혈관을 이제 신생 혈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VEGF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생 혈관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그 물질을 VEGF라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네네.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VEGF가 그 망막에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 이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그 망막 밑에 그런 액체들이 쌓이면 습성 황반 변성이 되는 거고요. 이 망막 안에 이제 또 모이는 게 당뇨병성 황반 부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망막 안에 있거나 좀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두 쪽 혈관이 있는데 어느 쪽의 혈관이 이제 누수가 돼서 그 안에 액체가 어디에 모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황반 변성 그리고 뭐 황반 부종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반, 그러니까 눈 안에 이제 황반에 그 황반 안이든 황반 아래쪽이든 그 혈관에서 뭔가 액체가 새어나와서 그게 쌓이면 그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렇죠. 원인이 되는 거죠. 습해지죠. 물이 계속 쌓이니까요. 몸 안에. 그걸 개선하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큐라클. 네. 그게 CU 지금 06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 황반 쪽에 어떤 원리로 요거를 치료 개선을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VEGF라는 이 신생 혈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이 물질을 없앤다면 이 치료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VEGF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혈관 내피 성장인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는 VEGF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주사제들 같은 경우는 다 VEGF 이 하나만 이게 잡아서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CU06은 혈관 누수를 유발하는 VEGF 말고 다른 물질들도 있을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싹 다 잡아서 없애주는 그래서 다중작용 혈관 내피 기능 차단제 후보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사제보다 더 많은 그 인자들을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다중작용 그런 점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원인만 잡는 게 아니라 이 혈관, 황반 내의 혈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모든 원인들을 좀 더 많은 원인들을 잡을 수 있는 네. 기술을 좀 적용한 것인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잘 팔리는 건가요? 주사제들보다 잘 팔릴 수 있는 뭐 어쨌든 먹는 거니까 조금 더 간편하기도 하고 이 눈에 주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기존보다 어쨌든 효과가 좋으니까 잘 팔리고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VEGF를 차단하는 그 전 세계 이제 3대장이 네네. 있습니다. 세 곳 회사인데요. 세계 회사? 첫 번째가 리제네론이 개발한 미국의 회사 아일리아.
그리고 로슈의 이제 바비스모, 노바티스가 개발한 루센티스 이 세 개의 그 주사제가 네네. 현재 이제 톱 3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40%가 2년 있다가 시력이 다시 나빠졌다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보고가 네네. 된 건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한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 주사제를 하나하나씩 다 쓰다가 이제 결국은 그 중에 40%가 시력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쵸. 그때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치료 옵션이 없다는 거고 바로 여기서 큐라클의 CU06이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개를 주사제를 치료를 받고 2년 정도가 지나서 시력이 또 다시 악화되면 또 이 똑같은 세 개를 또 치료제로 주사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CU06이 진짜 상용화가 되면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CU06이 진입하게 되는 시장은 크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개 주사제를 다 맞고도 시력이 도로 악화된 네네. 환자군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아직 이 세 개 주사제 중 어느 것도 맞지 않은 환자군 이게 크게 처음 이제 치료를 받는 네, 사람. 두 환자군이 크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력이 이제 악화된 환자들, 그러니까 환자들의 경우 이미 임상 2회 이상 데이터에서 아까 네. 시력 개선 효과를 좀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환자들한테 이 CU06을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전망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후자의 경우 아무것도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네. 바로 CU06을 쓸 거냐? 처음 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임상 3상에서 이제 검증을 주사제들이랑 받겠다는 이제 거군요. 검증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임상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좀 현황 확인해 볼까요? 네네. 임상 2A상은 끝났고 네. 2B상에 이제 진입을 진행 할 중.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랑 글로벌 회사랑 같이 뭐 공동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미팅 같은 걸 좀 여러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이 네네. 물질은 한번 2021년에 그 프랑스의 빅파마급인 그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떼아라는 곳에다가 네.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에다 기술 수출이 한번 됐다가 네, 맞아요. 반환이 된 적이 있는 물질입니다. 올해 5월에 반환이 됐는데요. 그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이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 반환된 다음에 시장 실망이 좀 많이 이제 그러니까요.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2A 이상에서 그 결과를 보면은 효력이랑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리 반환한 거는 사실상 이제 떼아가 개발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지 이게 효과가 없거나 약물이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없어서 드롭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떼아 측에서 어쨌든 권리 반환한 거에 뭐 본인들의 계획 플랜에서 약간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이게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안 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큐아클이 이 CU06에 대해서 이제 시장 진입하는 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아까 네. 말씀드렸죠. 어쨌든 틈새 시장이 있는 상황인데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이제 CU06 같은 경우는 다른 주사제들이랑 네. 다르게 다중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적응증을 거의 모든 안과 질환 치료제로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할 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뇨병성 황반부종 후속 임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습성 황반 변성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다른 안구 질환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좀 확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타깃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렇게 될 거고 이 비상 관련해서 이제 FDA랑 지금 미국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DA랑 미팅을 현재 지금 조율 중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큐라클이 앞으로 이 황반 변성 쪽에 안구 질환 쪽에 어느 정도의
효과적 임상 결과를 일단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네요. 임상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주가는 일단은 그때 프랑스 떼아치기랑 좀 뭔가 기술 이전 취소가 됐을 때 많이 떨어져서 내려와 있는데 그 전 수준의 주가까지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는 10,000원 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기대감을 저희가 잘 한번 확인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 자 다음엔 또 바이오다인도 최근에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 로슈랑 네. 로슈한테 이 바이오다인이 개발한 이제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WHO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서 로슈가 진단 키트가 엄청 그 잘 팔릴 거란 전망 그리고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나 뭐 이제 진단 키트를 분석하는 그 장비에 이제 바이오다인의 기술이 들어가서 바이오다인이 로열티 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요. 크게 이런 내용입니다. 실적도 엄청 개선될 거라고 전망이 좋던데요? 네. 올해 바이오다인 매출 50억 원, 내년 100억 원, 오는 2028년에는 1,000억 원에 1,000억 이를 이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내년 흑자 전환, 3년 뒤인 2028년엔 500억 원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온 건 이제 여러 이유들이 좀 작용을 합니다만 네. 가장 큰 게 이제 올해 9월에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이슈 때문입니다. WHO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산부인과 협회 등의 공유가 돼서 자궁경부암 치료 진단의 어떤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가이드라인 상으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HPV 양성 환자들은 곧바로 질 확대경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질 확대경 검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조직 검사인데요. 그냥 질 안에 조직을 그냥 떼서 검사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HPV 감염이 되면요, 자궁경부암 외에도 뭐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같은 경우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이드라인 9월에 개정을 했는데 HPV 양성 고위험군 환자들이 곧바로 질 확대경 조직 검사를 받지 말고 그 전에 로슈의 세포 검사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진단을 받도록 한 겁니다. 네네. 이제 로슈는 이 진단 제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랑 유럽 CE 인증을 유일하게 획득했는데요. 이 세포 검사에 바이오다인 기술이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슈가 잘 되면 바이오다인도 잘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우리 뭐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바이오다인도 결국엔 그러면 로슈가 이 바이오다인의 진단키트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네.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봐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액상 세포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액상 네. 세포 검사는 한마디로 이제 세포를 이제 봐서 암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직접 검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 기술은 전 세계에서 딱 3곳만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홀로직, 벡톤 다킨슨이라는 두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특허를 각각 취득을 했습니다. 뭐 필터 방식, 침전 방식을 사용해서 각자의 방식을 사용해서 암 검사를 하는 건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간 이 두 회사가 독점 구조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를 이제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계속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특허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제품을 상용화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다인이 이 특허를 다 피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2013년에 블로잉 방식이라는 이제 오. 자체 개발 방식을 통해서 액상 세포 검사 기술 특허를 취득을 한 겁니다. 2013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한 10년 앞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특허를 받은 그 회사들은 10년 정도 독점을 한 거고 그쵸. 2013년에 바이오다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13년에 특허 획득에 성공하자마자 2014년에 바로 일본의 로슈 법인이 있거든요. 그 로슈 법인의 러브콜을 받아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슈도 사실 이 자체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패한 거니까 네. 2013년에 바이오다인 특허 이제 걸자마자 2014년에 바로 이렇게 기술을 가져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술이 탐나서 인 거고 이제 빅파마의 어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러게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루슈와 함께 등에 업고 루슈를 등에 업고 바이오다인도 함께 성장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쯤에는 뭔가 뭐 진단 키트 검사 장비 실제로 출시가 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로열티 수익은 이제 보통은 이제 매출에 따른 일정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 네네, 팔면 뭐 그쵸. 퍼센트 준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정액으로 받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는 지금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고수를 그랬나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업계 추정치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진단 키트 한 개 가격이 3,000원이고 이제 바이오다인 로열티는 300원입니다. 10%. 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를 분석할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 장비는 검사 장비. 네. 이제 이것도 이제 바이오다인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로열티 수령 품목인데 장비 로열티가 대당 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바이오다인이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추정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네네. 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3억 명 정도가 이 진단 키트를 받을 걸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WHO가 이렇게 진단 키트를 받으라고 이렇게 좀 지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진자 수는 더 갈수록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래서 금투업계에서는 2030년에 로슈의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글로벌 점유율이 50%에 달할 거다 이렇게 네네. 전망을 하고 있고 보수적 관점에서 2030년에 연간 7억에서 8억 명 정도가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단순 계산할 때 바이오다인 로열티 수익은 900억에서 1,200억 원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까지 바이오다인 매출이 1,000억 넘길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이 나왔군요. 시장에서 평가한 그런 계산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진단하고 미리 체크하고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바이오다인이 정말 여기에서 로슈와 함께 손잡고 또 추진하고 있는 거니 요즘 뭐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기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손잡고 함께 진출하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이오다인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훈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또 두 기업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밥과 라면, 국룰일 조합이죠. 이 김천 김밥 축제에 이어서 구미 라면 축제가 개막을 했고 잘 끝났습니다. 농심 공장이 관내에 위치한데 차가 난 한 구미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 축제가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원종 오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 공장인 그 농심의 구미 공장은 연간 약 8천억 원 규모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오징어 게임의 삼양라면, 가수 BTS 정국의 불닭볶음면. 사실 이들의 인기에 가려서 그렇지 사나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울리는 신라면을 앞세운 농심은요. K라면 수출 10억 달러 신화의 주역입니다.
올 들어 해외 공장 생산과 국내 수출을 병행하면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K라면 해외 확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그 봉지라면, 일명 우리가 한강라면이라고 하는데 그 한강라면 간편조리 기계가요, 미국, 중국, 불가리아에 약 111억 원어치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전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제 라면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사대망 페이커 대상역 롤드컵 5관왕의 금자탑 피트 딸피인데 죽지를 않아입니다. 뭐 먼 미래에도 뭐 스포츠, e스포츠 스타가 나오겠지만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박세리 선수도 봤고요. 박찬호 선수도 봤고 류현진 선수도 봤고 손흥민 선수도 봤고 그 2002년 월드컵도 경험했고요. 네. 이러면 또 그러겠죠. 아재 그만하소 이러겠죠. 젊은 사람들이.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BTS도 있고 뒤로 갈수록 또 이제 새로운 그 스타들이 탄생을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스포츠나 e스포츠의 중흥기를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전 여한이 없습니다. 스타리그도 경험을 했고요. 롤리그도 경험을 했고 스타에서 LOL로 넘어오면서 네, 페이커라는 대상역 선수가 탄생을 했죠. 28세. 뭐 일반적인 나이라면 젊지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랑 똑같아요.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뭐 지금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 우승시켜가지고 뭐 혼자 오타니 선수 우승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가 있었을 때 우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도 만약에 그게 인공지능 로봇이라면은 지금도 뛰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e스포츠는 더 빨리 꺾여요. 그렇죠? 지금 오타니 선수나 뭐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 넘어서 가지고 40 초반까지도 뛰거든요. 40대 중반까지도 뛰고. 예를 들어 NBA 같은 경우에는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 아들하고 뛰고 있어요. 45세가 됐는데. 근데 여기는 더 빨리 꺾입니다. 지금 28세면은 일반적인 스포츠 스타로 따지면은 이미 40대가 넘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똑같거든요. 손가락도 그 인간의 인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느려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우승을 했다. 대단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죠. 넥서스를 부시는 장면. 그렇죠? 뭐 이게 진지점령전이라는 그 장르예요. 그 실시간으로 전략 시뮬레이션 RTS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었던 스타크래프트랑 이제 닮은 점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도 뭐 상대방 진지를 부시고 이러지만 점령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얘는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는 뭐 맵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즈 맵 해가지고 맵도 막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막 요즘 뭐 사기 맵 검거한다고 그런 컨텐츠도 많아요. 사기 맵 써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 전 프로게이머들이 잡으러 다니는 컨텐츠도 많고 이런데 이거는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단 하나의 이 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게 이 멘트예요. 이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맵에서 서로의 진지를 점령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넥서스라는 본진을 스타크래프트도 나오죠. 프로토스의 그 본진이 넥서스잖아요. 근데 넥서스를 부시는데 뭐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지키는 포탑이라던가 맨 마지막에 쌍포탑이라고 두 개를 부시고 이걸 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억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부신 다음에 넥서스를 부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라는 장르인데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예요. 다중 사용자 온라인 전투 아레나라고. 그래서
그래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인데 그걸 이제 월드컵에 빗대어 가지고 롤의 월드컵이다 해서 롤드컵이라고 열려요. 근데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는데 지금 중국하고 또 붙었죠. 여기서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항상 중국 팀을 눌러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스포츠 경기에서 뭐 그렇게 튀는 발언하거나 이런 사람은 스포츠 선수는 별로 없긴 했는데 그나마 스포츠 쪽에서는 뭐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중국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역사를 왜곡하는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너무 장난질을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붙었을 때 눌러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축구에서 막 일본한테 7대 0으로 중국이 깨졌을 때 기분 좋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월드컵도 탈락했으니까.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 팀을 항상 눌러줍니다. 이번에 중국의 빌리빌리 게임즈, BLG랑 붙었는데 세트 스코어 3대 2로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LPL, 중국 리그가 LPL이고 우리나라 리그가 LCK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중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발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조금 올라와야 나중에 그 올림픽, e스포츠 올림픽이 열렸을 때 조금 저 등락이 좀 덜 할 텐데 지금은 한국, 중국 이 쌍벽입니다. 쌍벽. 그래서 LPL 팀하고 두 번 붙었는데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9번 진출해서 모두 4강에 진출했고 LPL 팀, 중국 리그 팀하고 붙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그리고 이번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롤드컵에서도 8강에서 톱 e스포츠라는 중국 팀이 이겼고요. 결승전에서 BLG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고 나서 허탈한 그 중국 선수들의 얼굴 표정 비춰주는데 아주 쌤통이죠. 자, 폭죽이 터지면서 우승을 했고 네, 페이커 선수랑 다 얼싸안는 모습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댓글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페이커 43살 때 되었을 때 이런 멘트를 날린다. 이번 40번째 롤드컵 우승은 40번 롤드컵 우승하려면 얼마를 해야 돼? 40번 롤드컵 우승은 제 친한 친구 동생의 취업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 10대, 20대 초반에 대해서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뇌절추, 뇌절이다. 뇌절이다. 아니 3살 때부터 우승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28세인데 롤드컵 5회 우승했는데 매년 열리는데 43세 돼서 40번째 월드컵 우승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한다. 이거 3살 때부터 우승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란 거예요. 그냥 약간 저기죠. 떠받들면서 예전에 그 드로그바 드맨 하는 것처럼 이제 대상역 대맨인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진지충도 있었죠. 페이커 43살 돼도 롤드컵 40번 안 열려. 네, 항상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마지막. 여기서 피가 없어요. 피라는 게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 방만 맞으면 죽는데 안 죽어요. 여기서 거의 없잖아요. 에너지가 여기 칸이 에너지가 여기 이만큼 있는 건데 다들 에너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페이커 선수 캐릭터거든요. 마지막에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결국 가가지고 넥서스를 부십니다. 그래서 불사대망이에요. 죽지를 않아요. 이걸 딸피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맞으면 죽는 거. 근데 딸피인데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불사대망이라는 저희가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2대2에서 게임 스코어 2대2에서 3대2로 마지막 그 경기 때 딸피로 가가지고 넥서스 부셨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강민 선수 나왔냐? 자, 스타리그부터 시작됐는데 이 어떤 게임계의 리그의 그 시작이 옛날에 강민 선수의 질럿이 다 똑같은 질럿인데 강민 선수 질럿은 안 죽어요. 테란의 그 야마토곤을 맞아도 안 죽어요. 그 너무 컨트롤이 좋고 안 죽습니다. 딸피인데 안 죽어요. 전 이게 데자뷰로 생각나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준 캐스터. 와, 이거 방송인들은 늙지를 않나요? 안 늙어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왜 이럽니까? 회춘했나요? 자, 스타리그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분 아니면 신이 안 나요. 자, 이때 스타리그가 처음에 폐지된다고 결정됐을 때 이때 이 3인방이죠. 지금 이 3인방이 다시 뭉칠지 모르겠는데 그때 울먹이면서 기자회견 하던 그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20년 얼굴이 안 바뀌어서 얼굴이 더 젊어졌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쇼박스까지 출연했죠. 쇼박스 거의 최근에. 네. 이따 다시 또 볼 기회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페이커 선수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T1 팀입니다. 일단 CEO가 조 마쉬 외국인 CEO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팀원들이 뭐 물론 페이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헤드 코치부터 바퀴벌레 코치님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선수입니다. 제우스 선수, 캐리아 선수, 구마요시, 페이커 명인 선수. 여기가 5억에서 75억 정도 받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페이커 선수 한 75억 이상 연봉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저렴한 게 5억, 10억 뭐 이 정도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뭐 게임하고 너 공부 안 하고 너 모델라 그러니 그게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게임에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에 돈 들이고 이 돈 못 벌거든요. 자, 유상증자 결정. 지금 SK텔레콤 CST1 팀 여기서 유상증자를 2023년 1월 20일 날 결정했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유상증자에서 누굴 줬냐? 페이커 선수 연봉 75억만이 아닙니다. 스톡 옵션까지 받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여기 대상자가 나오거든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자, 제3자 배정으로 해갖고 이상혁 씨한테 줍니다. 얼마 줬냐? 신주 배정 주식 6,156주 줬고요. 행사 가격이 297만 417원입니다. 자, 지금 이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가치를 매길 수는 없죠. 근데 행사 가격이란 게 그거죠. 예를 들어 얘가 이 주식이 300만 원을 가더라도 이상혁 씨는 페이커 씨는 209만 7,417원에 행사가를 실행해서 팔 수가 있다는 이거예요. 스톡 옵션까지 받은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가치가 얼마냐? 자, 요게 4차 부여분 2023년 1월 16일 이 신주교부 제3자 배정으로 한 이게 페이커 씨가 받은 거죠. 6,156주에 행사 가격 209만 7,417억 원이죠. 17원이죠.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 그러니까 3년 이상 2026년 1월 16일부터 10년간 행사 가능하고요.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그러니까 부여일이 2023년이니까 2026년 1월 16일 이후부터 10년 동안 아무 때나 행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치가 막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도 페이커씨는 200만 원의 행사 가격에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죠.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4차 부여분에 보상 원가라고 나와 있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T1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하는 원가일 거 아니에요. 여기 54억입니다. 지금 설정된 게 54억. 연봉 매년 75억 이상 받는 데다가 54억 스톡 옵션 있어요. 대박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4차 부여분에서 여기 54억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공정 가치로 실행한 건데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영국 더 타임즈에서 10대 영향력 있는 파워맨을 선정했는데 페이커 씨가 뽑혔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거든요. 지금 이 스포츠가 스포츠에 넣느냐 마느냐 경계선에 있죠. 이거를 또 잔인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 게 게임에 나온다고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수적인 스포츠맨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왜 그게 게임인데 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뭐 진짜 죽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극렬하게 반대하냐고. 지금 뭐 국감장에서도 맨날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거론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영국 더 타임즈에서 10대 파워맨을 선정할 정도로 e스포츠에 지금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타니 선수 우승해가지고 지금 걔랑 아내 데리고 지금 퍼레이드 했죠. 미국은 진짜 부럽더라고요. LA 다저스 우승했다고 LA 교민이 아니고 거기 국민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보는 줄 알았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메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렇죠? 아까 오타니 선수랑 이제 같은 스포츠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꼽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영국 더 타임즈에서는 스포츠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저기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벌써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금메달을 2018년에는 시범 경기 종목이어서 금메달, 은메달 없는데 중국한테 져서 2등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부상 때문에 페이커 선수가 결승전에서 뭐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팀원이 활약을 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발걸음이죠. 이게 이제 올림픽까지 가면 자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롤드컵이 열려가지고 라이엇 게임즈 사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말했죠. 내년도에 사우디에서 지금 e스포츠 올림픽을 준비 중인데 IOC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진보적인 사람은 왜 이거를 정식 학예나 동계에 안 넣고 왜 따로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뭐 그게 시기상조일 수도 있죠. e스포츠 올림픽으로 따로 열리다가 뭐 나중에 합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아시안 게임까지 정도까지 왔으니 많이 발전한 거죠. 그게 만약에 정말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제 그거는 판이 정말 제대로 커져 버리는 것이고요. 라이엇 게임즈 사장은 자기도 지금 롤을 가지고 롤의 인기는 절대 식지 않았고 사우디가 내년에 e스포츠 올림픽을 개최할 건데 IOC랑 사우디랑 라이엇 게임즈 사장 자기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뭔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죠? 자,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뭐 월드컵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해가지고 얘도 지금 급해졌거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세운다고 하고 빈살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e스포츠에다가 돈을 완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스포츠 경기장 전용 경기장을 키디아 지역에 여기 세우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 동안 지금 e스포츠 월드컵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IOC랑 하는 건 이제 e스포츠 올림픽으로 내년도에 추진되는 거고 1회로 e스포츠 월드컵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여서 했어요. 그리고 그게 2년인데 첫 해에는 이름이 그게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e스포츠 올해부터 e스포츠 월드컵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우디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젊은 층들을 끌어당겨가지고 e스포츠가 나중에 발전됐을 때 자기가 선점하려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스포츠랑 IOC, 사우디랑 IOC랑 그쵸? 지금 올림픽 위원회 위원들이랑 지금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그냥 올림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마냐한 경계선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이게 e스포츠가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잔인하고 뭐 그 정신병이고 맨날 엄마 등짝 스매시 맞고 게임하는 애들은 바보고 다 노는 애들이고 뭐 학교에서 날라리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e스포츠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올림픽 뭐 정식 종목 채택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게임캐스터 전영주 씨가 맥심 모델로 나왔던 것이고요. 자, 저도 오늘 한 줄 매드 샤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서스 깨지면서 GG!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아마 미국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세계의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시던데요. 이번에는 대선 이후 산업 영향까지 두루두루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촉각이 좀 곤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이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가 조금 더 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예. 현재 전문가들 혹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좀 엇갈리더라고요, 상당히. 예.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정확한 팩트는 막판에 지금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맞지만 예.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한다. 이번에도 이제 이거는 뭐 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인점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19명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펜실베니아는 현재로서는 동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뭐 지금 위스콘신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해리스가 조금 올라오는 것은 맞고 또 남부 선벨트라고 그러죠. 예. 남부 선벨트가 이제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나 애리조나나 뭐 네바다 이런 데인데 이런 데도 지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가 전부 해리스가 좀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엊그제 여론조사 발표 중에서 신기한 것은 아이오와주가 원래는 트럼프 텃밭이었거든요. 공화당 네, 텃밭인데 47대 44로 해리스가 우위로 지금 앞질렀어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의외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아무나 박빙으로 끝나지 않을까, 소수의 우위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현지 워싱턴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감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뭐 백악관 주변에 철조망 저기를 높이고 담장을 높이고 또 커피숍에 창문을 좀 폭동을 대비해서 예. 이런 식의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그 투표 결과도 지금 당일 11월 5일 동부 시간 16일이 되겠죠. 이 아니라 적어도 한 3일에서 4일은 좀 걸릴 것이다. 우편 투표가 지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투표 후에 주 후반 6일부터 주말까지가 조금 주가의 변동성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해 주다시피 펜실베니아가 지금 관건인데 사실 트럼프 측에서 실점이 이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그 유세 현장에서 미국 백인 그 코미디언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선거인단이 없어서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어도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이 푸에르토리코의 토리코의 출신 유권자가 꽤 되더라고요. 네, 뭐 47만 건? 네, 47만입니까? 네,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 펜실베니아가 격전지인데 예.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막판 변수는 지금 광고비를 조금 해리스 진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트럼프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낙태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후보는 지금 불법 이민자의 조금 그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좀 유색인종 또 이민자 또 한국을 포함한 조금 중립적인 어디를 찍을까 고민하는 그런 그 이민자들이 약간은 좀 해리스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투표자들도 낙태권 때문에 조금 해리스 쪽에 기울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막판에 조금 치고 올라오는 네. 예, 영향이 확실히 있네요. 우리 시장도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거의 뭐 점령을 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변화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주식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과거 학습 효과라고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몇 달간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이 있었던 코스피 지수 월 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있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맞지는 않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호재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전통적으로 뭐 계절성이 확실하게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11월 첫 번째 주 화요일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가 S&P 500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좋은 그 분기거든요. 네. 4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계절성 효과인지라는 계절적인, 것은 이제 예.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1928년 이후에 한 95년간 수익률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 조금 양호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4분기에 조금 양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선이 있는 11월에 수익률이 11월에. 조금 좋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 뭐 항상 통계에 조금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는 뭐 11월에 마침 선거가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좋았고요. 하지만 대선이 걸려 있는데 좀 대세 하락이고 경기가 조금 내리막길로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선거가 뭐 단기 변동성은 뭐 한 일주일, 뭐 한 2주일 뭐 이렇게 단기 변동성은 바꿀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2025년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조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수익률이 양호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것도 통계적 오류가 좀 있는 게요. 네. 대공황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공황 때문에 조금 통계가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 좋았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집권됐을 때 좋았고요. 또 의회 구도도 좀 중요하거든요. 의회 구도가 조금 한쪽으로 쏠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되고 민주당이 다 싹쓸이했다 상하원을 이러면 주식시장은 좀 불안합니다. 좀 그래서 의회가 좀 분립되고 후보가 적절하게 당선이 되면 예, 힘의 균형이 좀 있어야 네, 되는군요. 힘의 균형을 예. 이루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이슈는 과거 데이터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그렇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친구냐 적이냐 세계 무역 질서도 이제 재편이 될 거고 동맹국 이런 부분으로도 협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 또 그에 따라 편승하려고 하는 여러 각국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누가 되든 간에 방위비 분담 요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 조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일단 너무 보호무역주의 네. 강하게 어필하니까.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 경제 원리로 접근하고 또 각국을 동맹국의 입장보다는 전략적인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방위비 측면에서 지금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데 이 100억 달러라는 거는 뭐 얼마 전에 바로 한미 그 분담금이 조금 체결됐는데 체결된 금액의 9배입니다. 아마 2배도 아니고 9배인 네, 거죠. 물론 9배, 이제 예. 의회가 이렇게 좀 분립될 경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하원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질 경우에는 이게 좀 의회 통과에서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이제 좀 스무딩 되겠죠.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조치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상 한국에는 좀 방위비 분담이 가장 큰 거고 또 한국 전체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이거는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지금 미국의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되지 네, 맞습니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조금 넘기는 상회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어쨌거나 미국 경제는 선거와 관계없이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고 또 식다 보면 언젠가는 뭐 내년 한 중반이라 할지 하반기에는 조금 경기 위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뭐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한 2.4%지만 내년도에는 거의 2.2%.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뭐 미국의 소비가 조금 둔화되면서 식으면서 가뜩이나 대미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와중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관세율이 인상되면 보편 관세가 지금 10%에서 20%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중국에 대한 60%의 대중 관세는 대통령이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301조부터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통령의 백악관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가 있겠지만 우방국들에 대한 보편 관세 10%에서 20%는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한쪽 당이 다 가져가지 않는 한 이것도 아마도 10%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려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보호무역 기조가 조금 진행은 되되 예.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뭐 보호무역주의는 지속은 분명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천천히 혹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큰 악재로 미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 택할래, 중국 택할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미국 다음이 중국이기 때문에 뭐 하나 버리기는 싫은 상황인데 누구 말은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양측의 눈치를 보기는 상황인데 지금 이를 보면서 세계 GDP가 자꾸 이렇게 미국이 메이드 인 USA만 주장한다면 GDP의 7%이 증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뭐 방법이 있는 건지조차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뭐 좀 답답한 부분이죠. 예. 미국이 세계 GDP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국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G2만 하더라도 이제 한 40%가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G2의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좀 교육을 감소시키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더 촉발시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지 이 방향성 자체가 조금 뭐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한다든지 다시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지금 IT와 이제 첨단 산업 또 반도체 쪽에서 상당한 이제 지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기술 봉쇄가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이 기술 봉쇄가 조금 파괴적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 반도체 수출, 대중 뭐 첨단 제품 수출에 상당히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전 세계 반도체의 30%를 중국이 소비합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60%거든요. 거의 뭐 절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계속 조금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의 수출이 계속 봉쇄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과도 계속 관계를 최근에 이제 뭐 비자도 조금 면제되는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화답하면서 조금 지혜롭게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2위로 올라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눈치 보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잘 눈치 보고 슬기롭게 해야죠. 참 어렵지만 또 해내야 될 맞습니다. 이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 지형에서도 세계적으로 신경 쓸 거리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나 중동 리스크나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이스라엘은 좋아하겠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조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는 후에는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란을 조금 누르려는, 무력적으로 누르려는 그런 압박이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조금 중동의 평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안보 전문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는 분들의 이야기는 트럼프 당선 시에는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공격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눈 감아줄 가능성도 있고. 네. 중동 리스크.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해리스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죠. 예, 그런 좀 상반된 측면도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해도 변동성이 적은 업종,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네. 예, 그나마 그래도 편안한 그런 수위로 갖고 갈 수 있는 업종 전략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통상 예. 이제 선거의 역설이라는 게 조금 있는데요. 그 선거가 진행되는 그 해에는 2024올해죠. 조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쪽의 후보에 유리한 정책에 초점을 둔 그러한 업종이나 이런 자산이 조금 유리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집권해서는 그러한 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에는, 첫 해에는 그게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내년에 당선됐다 하면 내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 쪽에 유리한 업종은 내년도에 조금 피하는 것이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말씀 주셨듯이 누가 되든 선거에 관계없이 조금 미국 경제와 또 전 세계 금융시장과 또 주식시장의 테마를 결정하는 것은 좀 AI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조금 지금 올해 조금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도 바이오는 전 세계 인구 구조의 둔화라든지 또 중국도 또 미국도 놓치기 어려운, 그리고 반도체하고는 조금 비껴가는 그런 첨단 산업 또 AI와도 전혀 관련이 없진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은 뭐 내년에도 조금 선거와 관계없이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흔들렸을 때 바이오가 좀 치고 들어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 해줬는데, 그의 인기는 미국 대선 뭐 과정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슈는 있어서 요거는 좀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계속 대립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선거 결과를 뭐 떠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아시아 국채로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소식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걸까요? 뭐 아시아 지역에 지금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유는 뭐 아시아 지역도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조금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차선책으로 아시아의 이머징 채권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달러 강세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달러 강세가 조금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한 달러 약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미국 국제 대안으로 이머징 국채가 조금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란 큰 산을 넘으면 이제 미국 FOMC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변동성과 함께 맞물려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미 국채 금리도 지금 4.3%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네, 예. 미국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얼마나 튀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년물은 연말까지는 4.0에서 4.5%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을 좀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경로, 그리고 미국 경제 판단,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도 이제 AI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AI 쪽에서 얼만큼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AI와 관련된 미국의 IT 업종의 기업 실적이 얼만큼 좀 실망보다는 계속
조금 그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시장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의 관건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을 크게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업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미국의 경기 확장 기조 이거를 조금 믿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가 변동성이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업 실적, 포인트를 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변수들 잘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11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11월 1일이 금요일이긴 했지만 11월 첫 거래일은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인 11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금투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11월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수가 박스권 탈출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미국 대선 덕 좀 보면서 이번 한 달은 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앵커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11월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과거의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부터 코스피 지수를 산정 추산을 했을 때 44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1년 12달 가운데 11월에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좋았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자, 11월에는 평균적으로 44년 동안 2.78%의 코스피가 상승률,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걸 보였고요. 그다음 높았던 게 1월이었습니다. 자, 1월은 보통 10년 효과 때문에 상승률이 좀 큰 경향을 보일 수 있죠. 그다음에 7월도 의외였는데 7월이 2% 넘게 상승률이 나왔답니다. 보통 우리가 휴가 시즌, 여름 시즌에는 휴가 가기 때문에 주식 잘 안 한다. 그래서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 3월, 12월 이런 순이었는데 자, 어쨌든 지난 44년 동안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달은 바로 지금 11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도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11월 가운데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에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우리 11월의 평균 코스피 상승률은 2.78%였는데 자, 4년마다 한 번씩 1980년 이후에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대선이 열렸죠. 미국의 대선은 늘 11월 첫째 주에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이 미국의 대선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에 11월 코스피의 상승률은 3.46%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보다 미국의 대선이 있는 11월에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11월도 한번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11월도 오를 수 있을까요? 자, 1980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에 11회, 그러니까 11번의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회, 7번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고 4번은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많이 떨어졌던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1월 때 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11월에. 그런데 그게 재현될지 아니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10월의 장세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0월에는 평균적으로 0.2%밖에 상승하는 코스피 상승률이 취약했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의 10월에는 그 지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누가 된다 수혜주가 이거다 계속 판단이 엇갈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는 10월에는 2.89%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올해 10월에도 1.43%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나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발 이번 11월에는 박스비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배당 노리는 그런 수급이 또 11월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나면 뭔가 방향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 폭탄 던졌잖아요. 수급의 개선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금투세 폐지 결정 거의 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반등의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580, 코스닥은 3% 강세, 전업종 상승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11월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반전할 수 있을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전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